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 현대 미학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셸 푸코가 될 텐데요. 푸코는 구조주의로부터 포스트 구조주의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푸코는 이제 사진으로 보시는 바처럼 저렇게 생겼고요. 실제로 굉장히 뭔가 독창적인 연구를 진행했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푸코를 설명할 때 흔히 푸코의 저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초기에는 이 사람이 주로 하려고 했던 게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지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 그리고 각 시대들마다 왜 지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내용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기 이후로는 언어학, 특히 우리가 흔히 지식을 만들어내는 말들, 이걸 담론이라고 하죠. 이런 담론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론 언어학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해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기 작업이고요. 후기로 넘어가면 담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권력이고, 담론과 권력이 지식을 만들어내더라. 이걸 분석하면서 그럼 여기서 버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윤리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후기 작업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의 이 푸코의 연구는 방법론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방법론을 우리가 고고학적 방법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고고학이냐 하면 실제로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게 유물을 발견해서 파고 이게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혀내는 게 이 고고학의 특수한 어떤 특징이라고 할 텐데, 실제로 인문학을 하면서 푸코는 고고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 방법론이야말로 어떤 사견이나 자신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저서가 광기의 역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실제로 이 광기 혹은 미친 사람을 어떻게 시대별로 달리 규정했는가가 이 연구의 주된 내용입니다. 쭉 살펴보니까 17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 미친 사람을 특별하게 나쁜 것으로 여기진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르네상스 때는 경증의 광기, 다시 말해 우울증 같은 것은 예술가 천재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징으로 여기기도 해서 오히려 이걸 되게 좋게 보는 견해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것이 17세기가 되면 비정상으로 분류가 되고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아픈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서 현대는 미친 사람은 다 병원의 환자로 따로 격리 수용이 되는 일이 일반적으로 보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시대의 어떤 사회문화적 특징 속에서 광기를 다른 내용으로 규정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서 설명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대체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어떤 지식 혹은 개념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런 발생을 보여주는 게 고고학적 방법론이 겨냥하는 바라고 한다면, 이런 논의들은 이후에 말과 사물과 지식의 고고학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말과 사물은 사회가 도대체 어떤 사물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화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연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요즘에 자연을 볼 때 동물, 식물로 나누어서 동물 밑에는 각각의
어떤 범주들을, 식물 밑에는 또 다른 범주들을 이렇게 해서 조직화를 시키죠. 근데 이 조직화는 사실은 린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건 19세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 전에는 어떻게 사람들은 사물을 이해하고 조직화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밝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각 시대마다 특정한 그 지식의 조직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특정한 지식의 조직화는 항상 지식을 지식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미리 짜여진 판이 있고, 그게 바로 에피스테메다라고 푸코는 주장합니다. 에피스테메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에피스테메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을 지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밑거름 같은 거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분위기 뭐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겠죠. 말과 사물 1장을 보면 그 벨라스케이스의 라스메니나스를 분석하는 글이 나오는데, 이때 푸코가 주목하는 바는 뭐냐면 이 그림은 그냥 재현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재현이냐? 이건 실제로 화가가 재현을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실제로 그림 속에 나열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화가 재현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목록화한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실제로 화가도 있고요.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관람자도 있고요. 실제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델도 있다. 왜 이런 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이런 알쏭달쏭한 그림을 그렸느냐? 푸코의 설명은, 아니 회화적 재현이라고 하는 건 화가, 모델, 그리고 관람자, 이 세 개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화가가 자신이 이미 인문학자이고 인문학에서 어떤 것을 정의하는 방식을 회화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회화적 재현에 필요한 요소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라스메니나스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런 목록화 뭐 이런 거는 17세기의 특징이고요. 이후에 뭐 19세기가 되면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식을 조직화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에피스테메는 연속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말과 사물의 일부를 옮겨놓은 것인데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푸코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언어와 이미지가 별로 다르지 않게 취급이 되었는데 17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언어와 회화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언어는 개념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회화는 이미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특수한 어떤 나름의 조직을 갖게 된다. 해서 말과 이미지가 완전히 분리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17세기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이런 논의를 하다가 이제 언어 그 자체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식의 고고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푸코가 쓴 어려운 책들 중에도 가장 어려운 책으로 이제 보통 이야기가 되고요. 실제로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난해한 책이긴 합니다. 이 책에서 주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실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과학적으로 관찰해서 그 관찰에서 얻어지는 어떤 대상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자라는 게 푸코의 입장이고요. 이런 방식이 바로 고고학이다. 내가 고고학적 방법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정말 거리를 둔 관찰을 하고 관찰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사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적어도 철학은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던 거죠. 연역이나 귀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설을 세우는 것이죠. 그죠?
이게 경험으로부터 먼저 오건 아니면 추상화를 통해서 결론을 먼저 염두에 두건 간에 가설을 통해서 가설을 입증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이 푸코가 보기엔 연역적 체계이거나 총체화하려는 의도에 해당하는 것인데, 푸코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일단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그대로 기술을 하는 철학을 꿈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쭉 살펴봤더니 실제로 그 르네상스 에피스테메, 그 다음에 고전주의 에피스테메, 19세기 에피스테메, 그리고 동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의 에피스테메, 이 적어도 4개의 에피스테메가 있다고 푸코는 주장을 하는데, 각각의 에피스테메는 뭔가 연속적인 상태로 발전 혹은 전개되는 게 아니라 비연속적인 상태로 에피스테메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17세기 에피스테메랑 19세기 에피스테메 사이에는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는, 각각의 에피스테메들은 다 그냥 독립적으로 마치 바다에 섬들이 동동동 떠 있는 상태로 그런 식으로 아무런 관계 없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지식의 고고학 때까지만 해도 에피스테메 혹은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식이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식론적인 섬들,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 없이 동동 떠 있는 것들에 불과하더라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의 고고학에서 지식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지식의 반열에 오르고 이걸 권력이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부분으로 연구가 넘어가다 보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식의 후보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지식의 반열에 올려놓는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체계적이거나 과학적인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건 어떤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개입해서 특정한 알매 방식을 지식으로 끌어올리고 이걸 널리 퍼뜨리더라. 뭘 통해서? 담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담론이라고 하는 게 그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지식 혹은 그 지식을 활용하는 권력이 원하는 방식으로 길들여지도록 만들더라. 이런 걸 설명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계보학적 방법론의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계보학은 사실 니체가 활용한 것이고, 니체는 어떤 것이 생겨나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의도에 의해서 생겨났는가를 열심히 찾아냅니다. 실제로 니체의 영향을 받게 된 푸코는 계보학적 방법론으로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런 걸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감시와 처벌은 말 그대로 누군가가 사회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범죄라고 하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범죄자를 어떻게 다루는가, 어떻게 처벌하는가가 각 시대마다 다르더라는 거죠. 이걸 또 쭉 살펴봅니다. 근데 보니까 17세기, 18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그 왕이 마음대로 처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심기를 굉장히 거슬른 그런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신체에 굉장히 고통을 가하는 그런 처벌을 해서 일벌백계를 하는 거죠. 너네도 똑같은 잘못을 하면 얘처럼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런 식의 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면, 18세기 계몽주의 이후로는 범죄인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너무 가혹한 처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일반화되어서 그냥 이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한 곳에 모으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게 근대 감옥이라는 거죠. 그 이전의 감옥은 사람들을 그냥 처박아 두는 거였지, 그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18세기에는 그 보는 사람, 그 대중들 앞에서 태형을 가한다거나 이거 말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격리시키자. 얘네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괴롭히지 말자. 뭐 이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감옥에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모으다 보니까 세금이 들어가죠. 일단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들이 고민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19세기에 감옥을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그게 감옥에 갇혀 있는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공공공사라거나 이런데 수용자들을 다 보내서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하게 하고 그럼 노동의 대가로 돈이 주어지겠죠. 이걸 가지고 감옥을 운영하고 이런 식의 그 수용자들의 어떤 노동력을 경제적으로 재활용하는 그런 새로운 감옥 운영 방법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로 넘어왔더니 단순히 이 사람들의 신체적인 노동력만 활용할 게 아니라 나중에 감옥에서 출소했을 때 사회로 돌아가서 또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얘네를 다시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재소자들을 재교육한다. 이 교육은 도덕이나 윤리를 다시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다시 돌아갔을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까지 굉장히 요새는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푸코가 보기에는 이 범죄를 규정하는 방식과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방식도 각 시대마다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이게 시대를 거듭하면서 사실은 수용자들을 교화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규칙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 속에 내재화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옮겨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어떤 정신적인 재교육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쯤 얘기하고 나서는 그 현대 감옥처럼 어떤 그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을 공동체가 원하는 가치라거나 규칙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감옥하고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군대, 병원, 게다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표준화 혹은 규칙의 내재화의 장은 학교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공민교육 뭐 이런 거 받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문제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교육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찜찜해서 그걸 지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빨간불에 급해서 무단횡단을 했다. 그러면 괜히 양심의 가책이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다 그 규칙의 내재화, 그러니까 코식으로 하면 규율의 내재화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어떤 규칙을 각각의 개인들이 다 자기 마음속에 내재화를 해서 누가 체벌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지키는 방식으로 점점 더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학교도 되게 일찍부터 다니잖아요. 어린이집부터 시작하면 거의 이제 20대까지 계속 학교에 머무르게 되는데 학교 교육을 이렇게 오랫동안 받게 되면 사회가 원하는 표준화된 개개인이 양산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누군가가 이런 규칙과 규율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구나. 그 누군가가 누굴까? 그게 바로 권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권력의 입맛에 맞도록 길들여진 각각의 구성물들에 불과하구나.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우리 사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킨 그 결과물이 오늘날의 우리구나 라는 걸 깨닫고 굉장히 슬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푸코는 성의 역사라고 이제 하는 책을 처음에는 5권까지 기획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죽어서 3권까지밖에 지금 없어요. 근데 이 성의 역사가 1권은 이 계보학적 방법론을 따르고 있고요. 2권과 3권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의 역사 1권을 보면 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이성애를 통해서 결혼, 그 내가 아닌 다른 성과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되고, 결혼을 통해서 반드시 인간을 재생산을 해야 하는 게 의무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재생산을 통해서 노동력 확보를 꿈꿨던 권력에 의해서 서서히 자리 잡게 된 일종의 담론의 결과물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권력이 원하는 바대로 저는 이성애자예요. 저는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선언 낳을 거예요. 그게 옳은 거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아야 할까? 이걸 반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의 역사 2, 3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세뇌의 결과물로서 사는 거고, 그건 진짜 네가 아니다. 네가 진짜 너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뭔가 이렇게 나를 원하는 대로 구성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저항의 방법이 폭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막 세상을 뒤집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네 나름의 윤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나름의 윤리는 정신적인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밸런스를 맞추는 쪽으로 너의 윤리를 만들면 그게 참된 주체가 되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나아가서 끝을 맺었어야 하는데, 이 책이 끝까지 나오지 못하고 3권에서 끝난 채로 죽었기 때문에 이후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대안이냐,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비판을 받다가 결국은 그 다음 얘기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이렇게 그냥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푸코가 뭐 획기적인 대안,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은 푸코가 이런 분석들을 쭉 하면서 우리는 결국 나는 주체가 아니었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거는 이게 전적으로 나의 의도나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결국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길들여진 구성물 혹은 그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런 반성을 이끌어낸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푸코의 사상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세상을 지배하는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있고, 이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 이데올로기의 목적이 뭐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서 우리 모두를 한 곳만 바라보도록 만드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푸코의 담론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담론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담론에 속해 있는 이 대화 상대자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을 해야만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담론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어떤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대가 나에게 던지는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언어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담론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담론의 전제 조건을 내가 받아들일 때만 비로소 담론에 참가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담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건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사회가 원하는 일원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실제로 여기 벤베니스라고 써놨는데, 벙브니스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거는 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위기라거나 제스처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푸코 또한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실제로 담론에 참여해서 하는 의사소통의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특정한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그 일원으로서 뭔가 의견 개진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담론과 이데올로기, 권력,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의 구성의 결과물로 존재하는 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반성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결국 푸코한테 언어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말하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권력 관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푸코가 이야기하는 이데올로기의 결과, 그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담론 속에서 이렇게 옳은 알무로, 그러니까 참된 알무로 통용되는 것들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식은 그 자체로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권력이 자신이 지향하는 바에 알맞은 알의 특정한 부분을 지식으로 끌어올리고 담론은 이게 참된 알미야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시키고 거기에 노출된 나는 그게 지식이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이걸 또 다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것 혹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권력의 활동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내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권력이 작동시킨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푸코의 주장은 미술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사실 푸코의 이런 이야기들은 미술에서 권력과 미술 실제 사이의 관계를 조망하는 여러 작업들을 잘 설명해 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영미권 미학자들에 따르면 그 미술계라고 하는 특정한 권위를 가진 미술계 종사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미술계를 운영하는 담론이 있고 그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미술계의 권력자들이라는 얘기죠. 미술도 권력을 벗어나서 작동할 수는 없는데 미술의 권력은 갤러리라고 하는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70년대에 그 제도권 미술, 다시 말해 갤러리를 문제 삼는 작업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작업들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이 됐는데 사실 푸코의 이런 담론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하나로 이렇게 공통적인 방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니엘 뷰랑의 작업을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 뷰랑은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그리고 이 작가는 주로 이제 우리가 딱 보면 깃발인가라고 하는 이런 그 굉장히 원색의 스트라이프 무늬를 가진 천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작업이에요. 틀의 안과 밖이라고 하는 작업이고 실제로 이 작업을 관람하러 갤러리에 들어가면 이게 벽면을 통해서 이렇게 쭉 빨랫줄에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창문이 열려 있고 창문 밖으로 이게 나갑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시면 이 갤러리 창으로부터 갤러리 외부까지 이 작품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작업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보통 갤러리 안에 있는 게 예술 작품인데 그럼 여기까지만 예술 작품이고 밖에 있는 얘는 예술 작품이 아닌가? 만약에 이 부분도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갤러리, 권력기관으로서의 갤러리는 도대체 권력을 행사하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는가? 뭐 기타 등등의 반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뷰랑 같은 사람도 항상 이렇게 갤러리를 벗어난 작업, 예를 들자면 바닷가에 뭐 이렇게 깃발들을 막 세워서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많이 한 작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작가는 로버트 스미스인데요. 워낙에 유명한 작가여서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작가가 주로 했던 거는 제도권, 다시 말해 갤러리나 미술관에 들어갈 수 없는 작품, 혹은 들어간다고 해도 여태까지 우리가 갤러리 속의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의 형태와 완전히 달라서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도록 하는 작업들, 이런 거라는 거죠. 넌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돌, 흙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밖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미술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술 작품인 건가? 도대체 뭐지? 이런 의문을 자아내는 작업을 의도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나선형 방파제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방파제를 만들어서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미술관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여태까지 미술관 속 예술 작품을 관람하던 방식을 뒤집어 놨죠. 실제로 이 위를 걸어 다닐 수 있고 이 작품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침식작용에 의해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예술계 혹은 갤러리, 미술관이라고 하는 권력이 이렇게 해야지만 예술 작품이야 라고 규정했던 방식들의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작업들이 70년대, 80년대 많이 등장을 했고, 사실 이런 작업들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작업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론적인 틀로 사용되는 것이 푸코의 이론이다. 왜? 푸코는 실제로 권력의 작동 방식을 문제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푸코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거나 혹은 포스트 구조주의를 천명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론가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푸코 한 사람 살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데리다와 들루즈를 마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푸코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에는 데리다의 입장과 데리다를 활용하면 우리가 미술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